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IQ가 항상 존중받는 사이나우 오디오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시놉시스 18년 만에 친부모님 댁으로 돌아왔다. 가짜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내 방을 청소해주자 사촌 언니라는 여자가 재빨리 짐을 들고 들어와 자리를 차지했다. 마치 가장 좋은 것은 모두 자기 것이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네가 막 돌아와서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테니 우선 언니 방에 머물러. 나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알고 보니 지난 세월 동안 가장 비참하게 괴롭힘 당한 사람은 바로 이 가짜 아가씨였다. 그리고 소위 사촌 언니라는 여자는 독사 같은 인간이었다. 진짜로 돌아왔으니 이제 내가 이 가짜 아가씨를 보호하고 이 집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겠다. 어릴 적부터 나는 타고난 리더처럼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기묘한 본능이 있었다. 5살 때 이미 집안의 모든 일을 조율했다. 부모님과 두 오빠는 내가 명령할 때마다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우리 막내가 하는 말은 다 옳지. 초등학교 때는 큰오빠를 괴롭히는 남자애들 때문에 식칼 2자루를 들고 학교에 간 적도 있다. 그 후로 온 동네방네에 내 소문이 파다했다. 청씨 집안 사람들은 다 순한데 막내딸만은 꼬마 마왕 같아. 친딸이 아닐지도 몰라. 어제 걔가 나를 쳐다보는데 등골이 오싹했어. 그때 나는 옆에 있는 오래된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입에 지푸라기를 문 채 콧방귀를 뀌며 신경도 쓰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헛소리들. 분명 청엄마는 내가 자기를 닮아 귀엽다고 했는데야 가다네 전에 청유럽다고 했는데 말이다. 하지만 마치 그들의 말이 신통력이라도 있었던 건지 그 말은 사실로 증명되었다. 나는 정말 친딸이 아니었고 병원에서 바뀐 아이였다. 내가 19살이 되던 눈부신 여름, 진실이 밝혀졌다. 나의 친부모님은 S시에 사는 진씨 집안이었다. 공교롭게도 나는 그곳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진씨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나를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열정적이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호기심에 진짜 가족은 과연 어떤 곳일지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다. 듣자 하니 진씨 집안은 부유하고 호화로운 저택에 살며 개인 회사도 운영한다고 했다. 내가 도착한 날 검은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눈부신 햇살을 반사했다. 들어가는 길은 평평한 돌로 포장되어 있었다. 양옆으로는 가지런히 다듬어진 소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정원의 자갈 하나하나까지 거울처럼 깨끗했다. 내가 간 날은 마침 진씨 부인의 생일이었다. 이 집의 친척들은 마치 주주총회처럼 많았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사방이 활기찬 소리로 가득했다. 또래 젊은이들 사이에서 내 시선은 유독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소녀에게 멈췄다. 밝은 색의 이브닝 드레스, 반짝이는 액세서리, 복잡하게 말아올린 머리까지. LED 조명만 없었을 뿐이지 그녀는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다. 기억이 맞다면 그녀는 셋째 삼촌의 딸인 진현현이었다. 어째서인지 주인공도 아니면서 자기가 파티의 주인공인 것처럼 꾸미고 있었다. 그녀가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역시나 그날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진현현은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과시하기 시작했다. 아직 점심시간이 되기 전 가짜 아가씨 진한이가 간 만든 따끈한 음식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주저하며 다가와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에 언니 방 청소해뒀어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지내도 돼요. 그녀는 2층에서 가장 큰 방을 가리켰다. 이 가짜 아가씨가 생각보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군. 내 시선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가득한 주방을 훑고 나서 화상 자국으로 가득한 그녀의 작고 앙상한 손에 멈췄다.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만들었어? 집안에서는 도우미를 고용할 생각도 안 했나?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목소리를 더 낮췄다. 부모님께서 직접 만드는 게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집주인의 성의를 보이는 거기도 하고요.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성의라고?
3억가지 요리가 나오는 연회를 여자아이 하나가 아침부터 점심까지 만들게 한다고? 진심으로 성의를 보이고 싶었다면 직접 주방에 내려오지 그랬나? 나는 눈앞의 소녀를 바라보았다. 지난 10년 넘게 나를 대신해 살아온 아이. 머리는 낮게 묶고 몸은 마르고 작았으며 얼굴은 복스러운 인상이었다. 약간 소심해 보이는 모습까지 청엄마의 복사판이나 다름없었다. 과연 청씨 집안의 친딸은 외모부터 분위기까지 틀림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지 언니 방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띠고 그녀를 따라갔다. 하지만 방문이 열렸을 때 눈앞에는 거의 반 미터 높이로 쌓인 짐들이 있었다. 이건 내 짐이 아닌데. 제가 방 깨끗하게 청소했는데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오해받을까봐 두려운 듯 목소리를 떨며 급하게 해명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내 눈빛은 평온했지만 날카로웠다. 네가 나에게 방을 양보했으니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지? 진한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그러자 나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이불과 베개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 창문 밖 정원으로 던져버렸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노트북도 집어들어 경첩을 부러뜨린 후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가볍게 던져버렸다. 일을 마친 후 나는 돌아서며 입가에 미소를 더욱 짙게 띄었다. 걱정 마, 저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건 알아.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사촌 언니 거지. 아래에서 꼬리 펼치고 있는 공작새? 진현현 말이야, 맞지? 사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몰래 짐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 아마도 먼저 차지하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나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진씨 집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귀하게 자란 탓에 모두가 자신에게 한 수 접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진한이는 옆에 서서 내가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광경을 보며 눈빛이 점차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손을 털며 가볍게 웃었다. 정말로 고맙다면 가방에서 내 물건 꺼내서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줄래? 나는 작은 배낭 하나만 가져왔는데 모두 개인 용품이었다. 유일하게 값나가는 물건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아로마 램프였다. 나는 불면증이 있어서 그것 없이는 밤새 뒤척인다. 그녀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농담이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 한여라도 된 줄 알았어? 바보 같으니. 나는 그녀를 살짝 밖으로 밀어내며 쉬라고 하려 했지만 진한이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다. 청씨 집안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은 뼛속까지 깊이 새겨진 모양이다. 이번에 돌아올 때 원래는 가짜 아가씨를 상대할 100가지 방법을 준비해 왔는데 뜻밖의 상대가 너무 순진해서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다행히 이 집에는 내가 심심하지 않도록 충분히 가식적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진현현. 아까부터 그녀는 계속 연회 테이블 주위를 맴돌았는데 나를 보는 표정에는 마치 어서 와서 나한테 시비 좀 걸어봐 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그녀의 짐을 정원으로 던져버린 지 10분도 차이 되지 않아 그녀는 다시 계단에 나타났다. 걸음걸이는 우아했지만 눈에는 아기가 역력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곧 잔디밭에 나뒹구는 자신의 물건들을 발견했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기로 했다. 울거나 욕하거나 아니면 어른들에게 달려가 고자질하거나. 나는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 그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평온한 것만은 예상하지 못했다. 진현현은 내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다. 내 물건들이 하나씩 그녀의 손에 의해 아래로 던져졌다. 정확하고 냉정하며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물을 마셨다. 마치 오락을 즐기는 것처럼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우리의 시선이 고요한 공기 속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그저 힐끗 쳐다볼 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숨기지 않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항상 우위에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의 미소였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내 아로마 램프까지 던져버렸다는 것을. 흥미롭군. 상대가 그저 소리치거나 우는 바보였다면 재미없었을 것이다. 진현녀는 유리잔을 들어 올리며 느긋하게 진한이에게 말했다. 유리 제품은 깨지기 쉬워. 다음에 마트에 가면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된 거 사와. 여러 번 쓸 수 있고 망가질 걱정도 없잖아. 글자 하나하나에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하지만 가짜 아가씨 진한이는 여전히 착한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억할게. 이 연극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친척들이 시끌벅적하게 맞장구를 쳤다. 우리 연연이는 예쁘고 동시하고 절약할 줄도 알잖아. 정말 대단해. 맞아. 6살에 당신 탕식을 외우고 7살에 구구단을 뗐지. 어릴 때 레고 세트를 주면 반나절 만에 다 맞췄어. 타고난 머리가 좋으니 미래가 밝을 거야. 셋째 숙모는 딸의 팔짱을 끼고 겸손한 척 미소 지었다. 여러분, 너무 과찬하지 마세요. 정말 잘했으면 올해 북경대학교에서 데려갔겠죠. 나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다. 내 기억으로는 오늘이 바로 대입 성적 발표일이었다. 알고 보니 생일 파티뿐만 아니라 셋째 삼촌 댁의 착한 딸을 위한 작은 축하연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연 회장은 즉시 칭찬의 소리로 시끄러워졌다. 연연이는 올해 분명히 청와대나 북경대에 합격할 거야. 진연연은 살짝 웃으며 자신감 넘치는 입꼬리를 올렸다. 큰아버지, 큰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그리고 진씨 집안의 유전자가 좋은 덕분이고요. 겸손하게 들렸지만 그 말이 비단에 쌓인 칼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교묘하게 가문을 칭찬하고 내 부모님을 치켜쓰는 동시에 가짜 아가씨 진한희를 깎아내렸다. 같은 진씨 성을 가졌지만 자랑할 만한 좋은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진한이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치마 끝을 꽉 쥐어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반박 한마디 하지 못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문득 의문이 들었다. 비록 친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키워왔는데 진씨 부모는 그녀가 자기 딸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단 말인가? 저쪽에 내 친아버지 진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연연이는 정말 큰 뜻을 품고 있어. 예쁘고 재능도 있지. 뭐든지 어중간하게 하고 공부도 그저 그런 진한이와는 달라.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 진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말을 이었다. 사실 진한이는 원래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노력하라고는 하지만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더 노력하겠어요? 나는 조용히 앉아 물잔을 들어 차가운 기운으로 정신을 차렸다. 진씨 집안에서는 가족의 정이 이렇게나 값싼 것이었나. 진연연의 친어머니인 셋째 숙모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술잔을 들고 고개를 기울여 내 어머니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겸손함으로 가득했다. 형님, 그동안 연연이가 형님 내외와 함께 지내면서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아 이만큼 컸어요. 친엄마인 제가 다 부끄럽네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친척들은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합창단처럼 와하고 동조했다. 맞아요. 연연이 옷은 다 명품이고 하나같이 고급스럽잖아요. 우리 집 큰형님은 정말 분위기만은 든 사람이야. 부자인데도 친척들을 생각하잖아. 형수님은 구의 핵심 교사이고 조카 딸을 친딸처럼 키우니 이런 사람이 드물지. 맞아. 어쨌든 큰형님이 집안의 어른이시잖아. 지위가 있으면서도 의리를 지키시니 정말 귀한 분이야. 연연이도 복을 받았네. 한마디 한마디 칭찬이 술처럼 부어져 내 친부모님을 점점 더 흥분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태연한 척했지만 입꼬리는 벌어지고 미소는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고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은 체면으로 사는 유형이었다.
약간의 명성을 얻을 수만 있다면 친딸이 억울함을 당해도 기꺼이 내버려둘 사람들이었다. 친척들의 기분을 상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들은 진여년 덕분에 체면을 세우고 싶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존중받고 싶었으며 집안 어른으로서의 위신을 잃고 싶지 않았다. 진여년은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 부모님이 도리보다 체면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감히 내 방을 차지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 일이 발각되더라도 그들이 침묵을 선택하거나 더 나쁘게는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내게 양보하라고 권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르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눈먼 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말투는 반은 꾸짖고 반은 자랑하는 투였다. 내가 소연이한테 잘해주는 건 그 아이가 그럴만해서야. 아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사촌 언니랑 비교가 되겠어. 그 옷들은 역시 우리 연연이가 입어야 예쁘지. 조카딸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서운하게 둘 거라고는 생각 안 해래.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진여년의 눈이 빛나고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살짝 올라갔다. 아마 가짜 아가씨를 계속 비꼬아도 반응이 없자 지루해져서 화살을 내게로 돌린 모양이었다. 강지가 몸매가 참 예쁘네. 역시 진씨 집안의 친딸이야. 나중에 언니가 안 맞는 옷 있으면 강지 입으라고 줄게. 나는 입술을 깨물고 속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남는 옷을 하사하시겠다? 이 집에서의 서열을 나에게 그렇게나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건가? 나 같은 사람과 권력을 다투는 것이 칼로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진여년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언니의 헌옷을 입어야 하죠? 언니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집안은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진여년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황급히 쓴웃음을 지었다. 강지야, 네가 막 와서 잘 모르는구나. 예전에 진한이가 내 옷을 입었더니 꽉 꼈는데 너는 더 말랐잖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 흐르듯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돌아오고 안 오고가 언니가 누구에게 헌옷을 주는지와 무슨 상관이죠? 두 분은 지금 암묵적으로 진한이는 언니의 헌옷조차 입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막 돌아온 나는 언니가 버리는 것을 입을 자격은 겨우 된다고요. 아니는 부모님을 위해 절약하고 소박하게 입으며 과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니는요? 매일 밖에 나갈 때마다 온몸에 돈을 바르지 못해 안달이고 어디서나 잘난 척 하잖아요. 진씨 집안이 낭비가 심하고 교양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지도 않으세요? 제 부모님이 언니가 가난한 것을 불쌍히 여겨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더니 언니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군요. 감히 입지 않는 헌옷을 저와 아니에게 넘겨주다니요. 이건 온 나라가 진씨, 집안을 비웃게 만들고 싶은 건가요? 제 부모님이 파리 안으로 굽지 않고 밖으로만 굽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카딸은 아끼면서 친딸은 박대한다고요? 진여년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내 부모님도 몸을 떨었다. 그녀가 저렇게 날뛸 수 있었던 건 두 사람이 눈이 멀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누구도 빠져나갈 생각 마라. 진여년은 즉시 역할을 바꾸어 가식적인 미소를 다시 지었다. 강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가 큰아버지의 친딸이잖아. 큰어머니, 저는 그냥 외부인일 뿐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권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살짝 한숨을 쉬며 가련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너무 예민한가 봐. 막 와서 이 집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언니는 너를 탓하지 않을게. 일단 불리해지자 그녀는 바로 청순 가련한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말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너그러운 척했다. 안타깝게도 내 앞에서는 그런 연기가 그녀의 교활하고 자만심에 찬 본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통제욕이 강한 병이 있었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었다. 나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예민한 건가요?
아니면 언니가 나에게 암묵적인 규칙을 정해주고 있는 건가요? 이전부터 이 집의 모든 사람은 언니가 쓰던 물건을 다시 써야 했잖아요. 나도 예외는 아니고요. 맞죠? 단 하나의 질문이었지만 그녀의 변명을 자승자박의 한 방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진현현은 벌떡 일어나며 얼굴이 굳어졌다. 강지, 너 너무 심하잖아.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여 내 친부모님을 힐끗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사교적인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목숨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자들의 특징이었다. 누군가가 자신들이 그려놓은 틀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즉시 모든 호의를 거두고 다른 편에 설 것이다. 이 통제욕은 아마도 진씨 집안의 유전인 모양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집어들고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촌 언니, 그렇게 화내지 말고 녹차나 좀 마시면서 화 좀 식혀요. 언니도 너무 예민하네요. 제가 막 와서 규칙을 잘 몰라서 확실히 물어본 것뿐이에요. 만약 언니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집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은 어르신. 생신인데 연회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지면 실례가 아닐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언니가 동시에 하다고 칭찬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난처해지지 않겠어요? 세 마디의 부드러운 말에 진현현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반박하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자매를 무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내 친아버지인 진 씨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연연아, 강지가 막 돌아왔으니 집안일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채통이 서지 않잖니? 단 한마디였지만 판결이나 다름없었다. 진현현은 멈칫했고 입가의 미소는 굳어버렸다. 테이블 주위의 친척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가짜 아가씨 아니조차 놀라움과 숭배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진현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쨌든 진씨 부부가 그녀의 후원자였기 때문이다. 셋째 삼촌과 숙모는 사업 때문에 1년 내내 멀리 나가 있다가 명절에나 돌아왔고 딸은 큰 형님 댁에 맡겨두었다. 셋째 삼촌 집안의 지위는 비교할 바가 못 되었다. 진현현은 나와 가짜 아가씨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 줄 알았겠지만 뜻밖에도 몇 마디 말에 연회 한가운데서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셋째 숙모가 재빨리 빠져나갈 길을 찾았다. 형님, 오해하셨어요. 우리 연연이가 맏언니 노릇을 하는데 익숙해서 동생들에게 뭐든 나눠주는 버릇이 있거든요. 시험도 막 끝났고 대학 입학도 앞두고 있는데 강지가 막 돌아온 걸 보고 그만 실언을 했네요. 동생을 너무 아껴서 말이 좀 많았어요. 과연 그녀의 말솜씨는 흙을 백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교묘했다. 내 부모님이 왜 그 조카딸을 그토록 아끼고 친딸에게는 냉담했는지 이해가 갔다. 친척들은 즉시 끼어들어 환심을 사려는 듯 앞다투어 맞장구를 쳤다. 우리 연연이가 북경대에 합격하면 집에 자주 못 올 텐데 학교에서 입기엔 안 어울리는 옷들을 동생에게 남겨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아, 맞다. 연연아. 올해 시험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니? 진연연은 살짝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전형적인 교양 있는 여주인공처럼 미소를 지었다. 모의고사는 전부 100점 넘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감탄했다. 올해 시험이 엄청 어려웠다던데 650점은 확실하고 700점도 가능할지 몰라. 그 말을 듣자 그녀는 태연하게 나를 돌아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랑 아니도 올해 같이 시험 봤잖아. 지난 합의에 대해서는 가볍게 비웃음을 터뜨렸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 그 말에 연 회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진한이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말했다. 아직 다 못한 요리가 있어서 주방 좀 보고 올게요.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진현현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고개를 기울여 나를 쳐다보았다. 강지는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
셋째 숙모가 바싹 다가앉으며 가식적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끄러워하지 마. 점수가 낮아도 아무도 안 웃어. 몇몇 사촌 오빠들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시골에서 학교 다닌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일찍 시집 안 간 것만 해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뭘 비교하겠어. 웃음거리를 기대하는 시선들 속에서 나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76점 정도요. 연 회장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벽시계에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진현현은 경멸하듯 살짝 웃으며 입을 가리기 위해 헛기침을 하는 척했다. 아이고 미안. 그냥 살에 들렸어.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약간의 조롱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점수 하나하나까지 예측하는 거야? 그 점수면 청와대나 북경대에 바로 합격이야. 항상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진씨 부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테랑 교사의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시골에서는 선생님들이 커트라인 분석을 잘 안 해주니까 강지가 좀 과장해서 말할 수도 있지. 시험이 쉬웠나 보네.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환상에 빠진 거겠지. 나는 미소 지었다. 사실 자신감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나는 한 번 말한 것을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셋째 숙모는 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어깨를 한 번 치고는 관용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젊을 때 꿈이 있는 건 좋은 거야. 자신감을 좀 갖게 놔둬. 나중에 연연이한테서 겸손을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연 회장 분위기가 가라앉을까봐 걱정됐는지 그녀는 즉시 새로운 화제를 꺼냈다. 정말로 청와대나 북경대에 가고 싶으면 옆집 포신의 아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걔가 북경대에 다니니까 우리보다 더 잘할 거야. 진씨 부인이 즉시 끼어들며 기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포씨 아저씨 만났는데 염동이가 막 집에 왔다고 하더라. 나는 살짝 눈을 가늘게 떴다. 옆집 포씨 집안이라니 모두가 말하는 사람은 포염동이었다.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진현현의 눈이 즉시 빛났다. 그 오빠 유명한 에스포츠 선수잖아. 학교에서도 엄청 유명한 선배고.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아주 친밀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그 오빠 방송 봐. 염동 오빠 사인 받고 싶으면 언니가 받아줄 수 있어. 우리 꽤 친하거든.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물결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옅은 미소가 번졌다. 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아주 친하다고요? 진현현은 부모님 쪽을 재빨리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며 부끄러운 척했다. 뭘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해. 그냥 보통 사이야. 네가 내년에 재수해서 북경대에 가려고 하면 내가 그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해 줄 수 있어. 그 수줍어하며 애두르는 태도는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인지 아니면 진씨 부부를 기쁘게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셋째 숙모가 눈을 가늘게 뜨며 작지만 테이블 전체에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다. 염동이랑 우리 연연이는 소꿉친구 사이란다. 포씨 집안은 엄청 부자야. 20년 전 샹들리에 하나에만 300만 위안이었어. 그 집 아들은 수많은 부잣집 아가씨들이 쫓아다니는 인물인데 오직 연연이만이 그에게 더 특별한 대접을 받지. 나는 침묵하며 손가락으로 물잔의 입구를 가볍게 만졌다. 이 동네는 온통 부자들 뿐인데 진씨 집안의 저택은 이 거리에서 가장 작은 집이었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산 것에 불과했다. 진한이는 매력이 없었고 예쁘고 교양 있으며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조카딸은 딱 들어맞았다. 포씨 집안이라는 맛있는 먹잇감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러니 그들이 돈 진현현을 애지중지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상류층으로 들어가는 열쇠였으니까. 결국 셋째 숙모가 이런 수를 쓰는 것은 나를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 외에는 없었다. 점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남자 이야기까지 끌어들였다. 그녀는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자기 딸이 돈 많은 남자들의 눈에 더 이상 인기 있는 여주인공이 아닐까봐 두려웠다.
셋째 숙모는 계속해서 딸을 칭찬했다. 염동이가 그렇게 도도한데 다른 아가씨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잖아. 그런데 연연이를 만나자마자 여동생 여동생 하면서 아무래도 그 애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살짝 눈을 감고 옅게 웃었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열어 재빨리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야, 너 밖에 너 좋다는 아가씨들이 줄을 섰다며? 포염동은 눈을 동그랗게 뜬 흰 토끼 스티커를 보내왔고 이어서 결백함을 증명하려는 듯 좌선하는 노인 스티커를 보냈다. 그는 내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친구 몇 명과 함께 차를 몰고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위치를 보냈다. 휴대폰 화면에 진현연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가 언제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지금은 바로 내 등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즉시 손으로 화면을 가렸다. 진현연은 자신의 사생활 침해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오히려 활짝 웃으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 남자친구 생겼어? 집에 없는 사람인가 보네. 자신의 말이 헛소리가 아님을 증명하려는 듯 그녀는 애교를 부리며 내 휴대폰을 가리켰다. 부끄러워하지 마. 언니가 방금 힐끗 봤는데 둘이 커플 프로필 사진까지 썼더라. 언제 남자친구 데려와서 온 가족에게 인사시킬 거야? 이 사람도 네 고향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인데? 학교는 다녔어? 아니면? 진씨 집안 사람들의 눈빛이 즉시 변했다. 마치 18살에 벌써 공장에서 비행기 페달이나 밟고 하루 종일 나사를 조이며 피곤하게 사는 소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방금 전까지 진현년을 치켜쓰던 고모는 이제 심각한 얼굴로 딸에게 젊을 때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다. 요즘 세상에 머리 쓰는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지만 몸 쓰는 일은 많아. 좀 더 멀리 내다봐야지 너무 일찍 헛된 꿈 꾸지 말고. 인터넷에서 그러더라. 가난한 집 딸들이 노란머리 양아치들한테 쉽게 넘어간다고. 내 친아버지는 얼굴이 어두워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었다. 집에 그런 양아치들 데려오지 마라. 내 엄마는 교사인데 남들이 알면 듣기 안 좋아. 진씨 부인은 좀 더 부드럽게 말했다. 강지야, 아빠 엄마 뜻은 네가 공부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거야. 학비는 아빠 엄마가 걱정할 테니 재수를 해도 괜찮아. 나중에 염동이처럼 좋은 집안 사람을 못 찾더라도 적어도 학식 있는 직장인이라도 찾아야지. 큰사촌 오빠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 받아주는 학교나 있어야지. 참 좋네. 또 나를 가르치려 드는군. 나는 고개를 들고 태연하게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촌 오빠, 바닷가에 집이라도 새로 샀어? 어떻게 그렇게 남의 일에 참견이 많아?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잘난 척은. 오빠 죽이나 시켜서 먹을 걱정이나 해. 내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용기 있으면 다시 한번 말해봐. 나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다. 태도 좀 봐. 큰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 그런 양아치들은 진씨 집안 문턱도 못 넘어온다고. 그의 눈빛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반박할 수도 없었고 감히 나를 때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모습을 즐겼다. 남의 손을 빌리는데 가장 능숙한 진현녀는 사촌 오빠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 화해하는 사람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강지는 정말 너무 진지하네. 사촌 오빠는 그냥 너를 챙겨주려고 한 말이야. 한 가족이잖아. 그렇게 가시 세우지 마.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애정이야. 나처럼 말이야. 나는 주방일은 서툴지만 그래도 직접 장수면 한 그릇 끓여서 큰어머니께 드리고 싶어. 사람들은 또다시 그녀가 효심이 깊고 현명하다고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기대 어린 눈빛 속에서 진현녀는 여유롭게 주방으로 들어갔다. 주방은 양쪽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녀는 굳이 진한이를 쫓아냈다. 그때 진한이는 거의 다 완성된 생선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밀려나는 바람에 생선 껍질이 바로 타버렸다. 처음부터 나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이번에 진년년이 감히 내가 특별히 눈여겨보던 생선 요리를 망쳐놓다니. 얼마 지나지 않아 친척들의 칭찬 소리 속에서 그녀는 닭발 고추장아찌를 곁들인 장수면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진씨 부인은 한 입 맛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이 푸짐한 사내의 진미도 소연이가 직접 만든 국수만 못하구나. 나는 반사적으로 진한이를 쳐다보았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녀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작고 마른 몸, 살짝 떨리는 어깨,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다. 한 번도 마음 약해본 적 없는 나조차도 대신 화가 날 지경이었다. 이런 연회를 준비하려면 2, 3일 전부터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간에 맞추겠는가. 그녀는 아침부터 요리하느라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바빴다. 그런데도 부모님 눈에는 그 모든 노력이 사촌 언니의 국수 한 그릇만도 못했다. 진씨 부인은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멈추지 않았고 순식간에 국수 반 그릇이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다른 음식도 좀 드셔보세요. 진여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촌동생 아니가 만드는 요리는 매번 맛이 다 똑같아. 내일 먹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다시 고개를 기울이며 꿀을 바른 듯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큰어머니, 이 국수는 조카딸의 정성이에요. 꼭 맛을 음미하셔야 해요. 제가 전부 직접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처럼 배달 음식 시켜서 눈속이 많은 일은 없답니다. 애교처럼 들렸지만 그녀가 진한이가 직접 요리하지 않았다고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진한이가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만든 요리들도 방금 다 만든 거예요. 메뉴랑 재료는 사흘 전부터 다 계산해뒀고요. 나는 그녀를 보고 나서 위선적인 무관심으로 가득 찬 식탁 주위의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정말 딱하군.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주방에서 일한 사람은 결국 말썽만 피우는 녹차녀, 가식적인 여자 한 명에게 폄하당하고 말다니. 나는 어릴 때부터 뭐든 참견했지만 단 한 가지 요리사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금기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자는 젓가락질부터 다시 배워야 마땅하다. 나는 즉시 전투 모드로 전환했다. 사촌 언니, 방금 안혜의 요리는 언제 먹어도 똑같다고 했는데 그 말은 좀 틀린 것 같네. 그녀는 약간 멈칫했다. 그냥 무심코 한 말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까발려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진연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강지, 또 무슨 시비를 걸려는 거야? 진한이가 만드는 요리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게 사실이잖아. 쓰레기통에서 배달 음식 상자도 똑똑히 봤다고. 진한이는 창백해졌고 친척들은 즉시 동조했다. 그래도 소연이는 솔직하잖아. 국수가 맛있진 않아도 직접 만든 게 어디야. 배달 음식을 시킬 거면 차라리 식당에 가서 먹는 게 낫지. 나는 못 들은 척하며 그저 살짝 미소 지었다. 사촌 언니는 왜 그렇게 화를 내? 누가 배달 음식 이야기를 했다고? 전부 당신들이 먼저 꺼낸 말이잖아. 나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진연연이 비웃었다. 너 참 잘 잊어버리네. 방금 네가 지난해의 요리는 매일 똑같다는 내 말을 반박했잖아. 나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진한이는 딸의 맛이 담긴 요리를 만들고 언니는 조카 딸의 맛이 담긴 국수를 만들었지. 내가 언니가 틀렸다고 한 건 아니의 요리를 매일 먹어도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어느 부모가 자식을 조카에게 양보하게 하겠어? 세상의 모든 것을 조카 딸 우선으로 하는 이치는 없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살짝 비틀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내가 말하는 건 맛이지 사람은 아니야. 연회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진씨 집안의 전곡을 찔렀다. 진한이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리고 진연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빛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는 남을 몰아세우는 데는 익숙했지만
반박할수록 속셈이 드러나는 이런 식의 논리에는 부딪혀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턱을 괴고 잡담하듯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면 지금 언니는 또 내가 예민하다고 말하려나? 하지만 청씨 집안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나는 어느 부모나 항상 자기 자식이 만든 음식을 먼저 맛본다고 생각해.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원망의 기색은 전혀 없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이 스스로 목소리를 냈다. 진씨 부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색이 파랗게 하얗게 변했다. 마치 친척들 앞에서 위험 있는 옷이 벗겨진 것 같았다. 셋째 숙모가 수습하려고 입을 열려 했지만 내가 더 빨랐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어요. 장수면은 원래 생일에 딸이 친부모님을 위해 끓여주는 음식이에요. 셋째 숙모,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누구나 자기 부모님을 위해 직접 요리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아니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분위기는 몇 초간 멈췄고 나는 여전히 당연한 것을 말하는 듯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저는 정말로 숙모님도 힘드시겠다고 생각해요. 숙모님 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장수면을 끓여주는데 그럼 숙모님 생신 때는 누가 끓여드리나요? 두 분 숙모님도 조카딸에게 부탁해야 하나요? 셋째 숙모의 입가에 띈 미소가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일그러졌고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 정말 대단한 입이군. 나는 그저 가볍게 웃었다. 진짜 대단한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돌아서서 말을 이었다. 얼굴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진한이가 외부 음식을 주문했는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많은 눈들이 장식은 아니겠죠? 그 아이는 아침 내내 정신없이 일했어요. 도우미보다 더 바빴다고요. 그런데도 누구든 그녀에게 더러운 물을 끼얹어도 되는 건가요? 만약 지금 주방 카메라를 돌려봐서 진한이가 정말로 직접 요리했고 옷 갈아입을 틈도 없었다는 게 밝혀지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니면 그냥 오해였다고 하고 넘어가실 건가요? 그리고 사촌 언니 연연, 언니는 쓰레기통에 있는 상자 하나만 보고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모함했어. 언니는 정말 소문대로 교양 있고 똑똑하네. 아는 사람은 언니가 그냥 생각이 없었다고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언니가 늑대 같은 마음을 품고 시비를 걸기 좋아하며 가족을 해치려 한다고 말할까봐 겁나네. 아이고, 이건 다 언니의 명성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참 생각났네. 어제 저도 닭발 고추장아찌를 주문해서 먹다 남은 걸 유리그릇에 담아두고 상자는 버렸거든요. 날이 더워서 냉장고에 넣는 걸 깜빡했더니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 하얗고 푸른 곰팡이가 잔뜩 새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혹시 언니가 그 상자를 본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살짝 웃었다. 신기하네. 사촌 언니도 닭발 고추장아찌 국수를 만들다니. 설마 곰팡이 핀 닭발이 진씨 집안의 유전적인 맛인가?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진씨 부인이 갑자기 입을 막고 헛구역질을 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에 닭발뼈에 고정되었고 아마도 머릿속으로는 내가 방금 말한 하얗고 푸른 곰팡이를 상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토했다.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진현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않았나? 교묘한 말솜씨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항상 믿지 않았나? 10년 넘게 진한이를 괴롭히지 않았던가? 이제 청강지가 돌아왔으니 내가 그녀에게 진정한 어둠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토하고 난 후 진씨 부인은 거실로 돌아왔다. 발걸음은 힘찼고 기세는 등등했으며 분명히 진현연에게 책임을 추궁하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진현연의 반응은 매우 빨랐다. 즉시 선물 상자 하나를 꺼내 들고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큰어머니, 원래는 깜짝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강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요. 아까 닭발 일은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제가 정말로 집에서 그 요리를 만들었거든요.
주방에 있는 걸 보고 제가 만든 건 줄 알았는데 방금 엄마랑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만든 건 아직 집에 있고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씨 부인은 뻣뻣하게 하고 한마디 했다. 상자 안에는 값비싼 진주 귀걸이가 들어있었다. 그 선물은 그녀에게 가볍게 넘어갈 구실을 주기에 충분했다. 어른들은 항상 체면을 지켜야 했다. 곰팡이 핀 닭발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은 그녀의 체면만 더 깎을 뿐이었다. 그녀는 귀걸이를 끼고 고개를 돌려 내게 말했다. 강지야, 네가 엄마한테 주는 선물은 어디 있니?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녀가 왜 갑자기 그렇게 묻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통제 심리를 잘 아는 나에게는 이 수법이 너무나 익숙했다. 진씨 부인 같은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심지어 오늘 막 돌아온 친딸, 심지어 오늘이 그녀의 생일인지도 모르는 딸까지도 말이다. 주위 사람들이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면 그녀는 실망했지만 고고하게 용서하는 척할 것이다. 그때 궁지에 몰린 사람은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져서 호감을 되찾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할 것이고 점차 그녀의 감정 조종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나는 확신했다. 내가 당황하거나 선물이 없다고 고개를 저으면 그녀는 즉시 한숨을 쉬며 말할 것이다. 친딸인데 엄마 생일에 선물 하나 못 가져오다니? 그리고 주위 친척들이 나를 불효녀로 낙인 찍도록 내버려둘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녀 옆에는 충성스러운 조력자 진현현이 항상 있었다.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강진은 분명히 선물을 가져왔을 거야. 전에 내가 걔한테 오늘이 큰어머니 생신이라고 말해줬거든?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분명히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하지만 이런 저급한 수단으로 나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있죠. 지금 바로 위층에서 가져올게요. 걸어가면서 나는 여유롭게 덧붙였다. 이번에 특별히 한정판 아로마 램프를 사서 제 방에 뒀어요. 어머니가 교사라서 밤새 채점하시느라 늦게 주무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숙면에 아주 좋대요. 내가 아로마 램프를 언급하자 진현현의 얼굴에 떠올랐던 의기양양한 미소가 즉시 얼어붙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나를 따라와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내 영위를 시작했다. 나는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 바로 앞에 서서 눈을 크게 뜨고 목맨 소리로 말했다. 누가 제 아로마 램프를 위층에서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나는 몸을 숙여 깨진 조각들을 주워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세요? 이제 막 집에 돌아와서 다투지도 않았는데? 흐윽. 진현현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청강지 연기하지 마. 분명히 네가 먼저 내 짐을 던졌잖아. 나는 고개를 들고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그럼 왜 언니 짐이 제 방에 있었죠? 그녀는 할 말을 잃어왔고 입술을 떨며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눈을 비비고 쉰 목소리로 아로마 램프에 깨진 조각을 꽉 껴안았다. 언니는 그냥 저한테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죠. 이 집에서는 오직 언니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나는 불쌍한 척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제 막 돌아온 친딸인 저와 10년 넘게 잘못 키워진 진한이는 모두 외부인일 뿐이라고요. 부모님은 언니를 사랑하고 응석을 받아주고 편애하시니까 같은 피를 나눴더라도 저는 아무 권리도 없는 거죠? 내 시선은 연 회장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었다. 어쩐지 내가 문에 들어설 때부터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더라. 친척들은 즉시 웅성거렸다. 우리가 언제 너를 따돌렸다고 그래? 맞아, 연연이 이야기는 연연이한테만 해. 우리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나는 손에 쥔 깨진 램프 조각을 꽉 쥐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왜 사촌 언니가 제 방에 허락도 없이 짐을 들여놓았을 때 여러분 중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았죠?
당신들은 모두 그 방이 원래 내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아무도 공평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아무도 어른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내가 어떻게 모욕당하는지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렇죠?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진 씨는 깊게 미간을 찌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여년, 네가 정말로 강지의 방을 차지했느냐? 진여년은 고개를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큰아버지, 저는 그냥 강지가 위층 방에 익숙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터무니없는 변명의 진 씨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테이블을 2번 세게 치고 천둥 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연연이를 따라 강지를 괴롭혔느냐? 그의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젊은 친척들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진 씨 부부는 누가 폭로하지 않으면 언제나 올곧고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살짝 입술을 비틀었다. 진 씨 집안의 가장은 정말 연기를 잘했다. 진지하면서도 인정이 넘치는 척, 남을 처리하면서도 손에 먼지 하나 묻히지 않았다. 전에 나를 집으로 초대하려고 전화했을 때 친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손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고 이어서 말했다. 사촌오빠 언니들도 막내를 그리워한단다. 나는 그 말을 믿었었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알고 보니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모범적인 가족 드라마를 완성할 또 하나의 배역이었을 뿐이다. 진현녀는 원래 오만한 성격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겨본 적이 없었다. 몇 마디 꾸중을 듣고는 참지 못하고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 램프는 오래돼서 낡았어. 어떻게? 큰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 될 수 있겠어? 나는 입술을 깨물고 진씨 부인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차갑도록 평온했다. 알고 보니 사촌 언니가 잘 던졌네. 늦게 던지는 것보다 일찍 던지는 게 낫지. 알고 보니 언니가 내 아로마 램프를 깨뜨린 것도 나를 위해서였군요. 그리고 나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고 바람처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어떻게 언니랑 비교가 되겠어요? 언니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선물 고르는 재주가 뛰어나잖아요. 국수 한 그릇 끓이는데 남의 집 부엌에 있는 상한 음식을 빌려오고 말이야.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진현녀는 눈을 부릅떴고 표정은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시를 들춰낼 줄이야. 진씨 부인은 화가 나서 눈을 부릅떴고 칼날 같은 눈초리로 그 아이를 쏘아보았다. 셋째 숙모가 황급히 다가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애가 아직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형님,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뭐니 해도 초등학교 때 형님이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잖아요. 걔는 아직도 형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해요. 나는 멈칫했다. 알고 보니 진한이와 진현녀는 같은 반이었고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이 바로 이 위선자 진씨 부인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왜 그렇게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밖으로만 굽는 진씨 부인의 성격상 자신이 공평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분명히 자기 친딸을 예로 들어 반 아이들 앞에서 가르쳤을 것이다. 분위기가 긴장된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고모가 재빨리 달려가 문을 열었고 갑자기 놀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북경대학교 입학처 학생들이라고? 그들이 설명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는 문 밖에서 소리쳤다. 그녀의 흥분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연연아, 네가 너무 잘했구나. 북경대학교 사람들이 직접 너를 찾아왔어. 그 한마디에 거실 분위기는 즉시 들끓었다. 모두가 앞다투어 축하했다. 그럴 줄 알았어. 연연이는 정말 뛰어나. 북경대에 합격하면 엘리트 계층에 들어서는 거지. 가끔 동생들에게 장난이 심하긴 하지만 공부에 관해서는 정말 진지하잖아. 맞아. 그 아이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아. 여자는 그렇게 강해야 세상에 치이지 않지. 어릴 때부터 연연이가 대장이었잖아.
또래 아이들이 닭의 말을 따랐지. 딱 여왕의 기질이야. 이런 EQ라면 나중에 졸업하면 분명히 리더가 될 거야. 방금 전 나와 지난이를 향했던 모든 비아냥거림은 순식간에 없었던 일이 되었다. 마치 성적이 좋으면 인격의 모든 잘못을 씻어낼 수 있다는 듯이. 진씨 부부도 방금 전에 창피했던 일을 금세 잊어버렸다. 셋째 숙모의 눈짓에 진여녀는 앞으로 나와 순종적인 척 잘못을 인정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두 분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친척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그녀가 사리를 분별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수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북경대에 합격시킨 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진씨 부인. 이제 조카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그녀의 얼굴 주름살도 활짝 핀 것 같았다. 북경대학교 학생들은 아직 문 밖에 서 있는데 진씨 집안은 따뜻한 가족 드라마에 빠져 서로 껴안고 웃으며 축하했다. 그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마치 우연히 연극 무대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진씨 집안이 그들에게 입장료를 내야 할 것 같았다. 한참 후에야 진씨가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문으로 달려갔다. 얼굴은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할 정도로 환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학생들은 소개할 필요 없네. 자네들이 연연이를 북경대로 설득하러 온 거겠지. 알고 있네? 그는 크게 웃었고 자만심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네. 우리 애는 마음속에 오직 북경대뿐이라네. 자네들에게는 여기 경쟁자가 전혀 없어. 학생들 중 한 명이 살짝 눈을 깜빡이며 약간 머뭇거렸다. 아, 네. 진 씨는 말을 하면서 무리를 훑어보다가 문득 그 중에 검은 머리에 키가 크고 차분한 분위기의 남학생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환호성을 질렀다. 염동아, 너도 왔니? 여기 다 내 친구들이야? 그리고 그는 거실 전체를 향해 자랑스럽게 떠들었다.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역시 북경대가 세심하군. 친한 친구까지 특별히 보내서 설득하게 하다니. 우리 소연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무리의 한 여학생이 갑자기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아저씨, 저희는 바빠서요. 사람만 찾으면 바로 가봐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진씨 부인은 진여년을 끌어당겨 거의 품에 안다시피 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기 이 아이예요. 한번 물어봐요. 이따가 이 아이 데리고 북경대 구경시켜 줄 건가요? 그것도 좋죠. 항상 그곳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는데 아직 기회가 없었거든요. 여학생은 미간을 찌푸리고 살짝 고개를 돌리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신입생을 뽑으러 온 게 아니라 북경대학교 학생회장을 찾으러 왔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침묵에 잠겼다. 공기는 끈적거렸고 정원 밖에서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진씨 부인은 멍하니 서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신입생 뽑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여학생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이 지역에는 저희의 신입생 명단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 주위에 모여있던 친척들은 이제 조용히 양옆으로 흩어져 길을 비켜주었다. 여학생의 시선이 한 바퀴 훑고 나서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내게 멈췄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한참 찾았어요. 차가 정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아첨 소리는 뚝 그쳤고 가식적인 자부심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나는 살짝 소매를 바로잡았다. 눈빛은 평온했다. 응, 바로 갈게. 방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진여녀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은 내게 고정된 채 내가 태연하게 그녀를 지나쳐 북경대학교 학생들 무리로 곧장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씨 부인이 즉시 내 소매를 붙잡았다. 눈빛은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했다. 너
너 언제부터 대학에 다녔니? 그것도 북경대라니. 왜 엄마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쁨보다는 내가 일부러 큰 비밀을 숨겼다는 듯한 질책의 어조였다.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미소였다. 말했는데요. 사촌 언니가 물었을 때 언니는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물을 뿜을 뻔했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몽상가라고 하셨고 셋째 숙모는 제가 허황된 소리를 한다고 하셨죠. 진여녀는 방 한가운데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1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나를 비웃으며 726점을 예상한다는 것이 허풍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그 점수가 예상이 아니라 내 실제 점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곧장 떨어지는 차갑고 굴욕적인 감정을 거의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진씨 부인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내 소매를 꽉 쥐고 떨리지만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너는 분명히 말해야 해. 내가 너를 집으로 초대하기 전에 왜 네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 나는 그저 침묵했다. 그녀가 묻지 않았으니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나와 진여녀는 동갑이었고 나 같은 시골뜨기 딸이 어떻게 먼저 공부하고 먼저 합격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일찌감치 나를 공부 못하고 일찍 사회에 나와 돈을 벌어야 하는 부류로 단정했다. 그 여자, 거의 20년 만에 처음 만난 그 사람은 첫날부터 연회 테이블 앞에서 나를 가르쳤다. 여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노란 머리 양아치들에게 속지 말고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나는 그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었다. 통제욕이 강한 사람에게 가장 금기시되는 것은 이성적인 논쟁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에는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말하지 않은 건 어머니가 아시면 저를 위해 장원급제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봐 걱정돼서요. 나는 고개를 기울이고 옅게 미소 지었다. 오늘 어머니가 생신이라고 말씀 안 하신 것처럼요.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쓸까봐 걱정되셨죠? 진씨 부인의 안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혼란이 그녀의 눈빛을 스쳐 지나갔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위선을 뿌리까지 꿰뚫어 보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의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도 청씨 집안 전체를 손바닥 안에서 굴릴 수 있었다. 여기에 와서 은퇴를 앞둔 교사 한 명을 두려워 탈 리가 있겠는가? 진씨 부인의 손이 점차 힘을 잃었을 때 나는 고개를 돌려 진여년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빛. 다행히 사촌 언니가 엄마 생신을 알려줘서 그렇지 않았다면 제 아로마 램프는 깨지지 않았을 텐데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실수였어.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을 끓여드렸어야 했는데 어쨌든 엄마 눈에는 사내 진미도 조카딸의 정성이 담긴 국수만 못하니까. 강지, 그 이야기 아직도 안 잊었어? 진여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방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인 바로 다음 순간 포염동이 빠르게 다가와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녀에 대한 적대감이 역력했다. 나는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염동아, 얘가 내 소꿉친구 여동생이란 말이야? 진여녀는 즉시 목소리를 부드럽고 연약하게 바꿨다. 염동 오빠, 강지가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포염동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모르겠으면 스스로 생각해.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출제자한테 가서 물어봐.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냈냐고. 나한테 원한이라도 있냐고. 게다가 그녀가 너를 힘들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나는 웃음이 터졌다. 과연 자기 사람 편드는 남자는 말도 거칠다. 진여년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빨개졌다. 염동 오빠, 변했어. 전에는 누구 편을 이렇게 든 적 없잖아. 쯧쯧, 내가 그들 연애에 끼어든 제3자라도 된 줄 알겠네. 내 뒤에서 북경대학교 학생들은 일제히 무표정한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지나니 가짜 아가씨였던 그 아이는
이제 진여년의 어리석음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주저하며 입을 열어 상기시켰다. 아마 강지가 염동 오빠 여자친구일걸요. 방 전체가 오 하고 소리를 냈다. 진여년은 즉시 소리 질렀다. 너 닥쳐. 이 멍청한 게 뭘 한다고 짓거려. 진한이를 괴롭히는 습관은 그녀의 뼛속까지 새겨진 듯했다. 욕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청씨 집안 밥을 먹고 자랐는데 어떻게 이 독사가 계속 활가해치게 놔둘 수 있겠는가. 알고 보니 진씨 집안의 교양이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친자식은 사랑하지 않고 남의 자식을 애지중지 키워서 자기 딸을 괴롭히게 만들다니. 내 동생한테 욕하는 것도 참 자연스럽네. 처음은 아니겠지? 아예 손찌검이라도 할래? 다행히 내가 이 집에서 자라지 않았지. 여기서 자랐으면 절대 북경대에 합격하지 못했을 거야. 마지막 문장은 진씨 부부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진한이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어릴 때부터 나랑 같이 살았으면 내가 잘 관리해줘서 올해 너도 청와대나 북경대에 합격했을 텐데. 곧 시작될 임무를 위해 나는 재킷을 바로잡으며 떠날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진씨 부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떨리면서도 분함이 가득했다. 어쨌든 우리가 네 부모인데 어떻게 너를 낳아준 사람에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니? 진씨도 흥 소리를 내며 거들었다. 정말 견문이 넓어지는군. 청씨 집안은 딸을 이렇게 가르치나? 나는 돌아서지 않고 걸음을 멈춘 채 천천히 말했다. 진한이는 두 분께 효도했죠.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결과는 뭐죠? 청씨 집안이 딸을 어떻게 가르쳤냐고요? 정말 두 분의 눈을 뜨게 해드렸네요. 그들은 북경대에 합격한 딸, 심지어 수석을 한 딸을 키워냈지만 두 분은 아니잖아요. 셋째 숙모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고 이를 갈았다. 네가 북경대에 합격한 것도 진씨 집안의 유전자 덕분 아니야? 나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다. 그녀를 훑어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진여년도 진씨 집안 유전자를 가졌는데 왜 합격하지 못했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랬다. 단 몇 마디에 그들은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되었다. 나는 걸어 나갔다. 뒤에서 철문이 살며시 닫히며 정적 속에서 작은 철컥 소리가 울렸다. 저택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단지 끝까지 걸어갔을 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진씨 부인이 쫓아오며 절망에 찬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네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를 인정할 필요 없어. 너 같은 은혜도 모르는 자식을 낳은 적 없다고 생각할 테다. 나는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빛은 공황 상태였으며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겨울 호수처럼 평온한 눈빛으로 당신이 나를 하루라도 키워줬나요? 나에게 밥 한 끼라도 해준 적 있나요? 오늘 내가 온 건 당신이 불렀기 때문이지 누구도 구걸한 적 없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옅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진현년에게 하늘과 바다 같은 은혜를 베풀었죠. 그런데 결과는 뭐죠? 그녀는 당신에게 곰팡이 핀 닭발이든 국수 한 그릇 끓여준 게 전부예요. 거기서 혼자 감동이나 하고 계세요. 아니가 아깝네요. 그렇게 착하고 좋은 아이가 당신 같은 위선자와 살아야 했다니. 이런 면에서 당신은 진현년과 정말 잘 어울려요. 나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걸어갔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틱톡에서 사이나우 오디오 채널이 아닌 곳에서 듣고 있다면 그것은 제 노력이 누군가에게 뻔뻔하게 도용당했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다면 신고하거나 사이나우를 태그해서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콘텐츠 창작자들의 노력을 함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 안에서 내가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학교 친구들은 모두 동정심을 표했다.
나는 손을 저었다. 나는 청시집에서 정말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평생 통제당하며 산 그 가짜 아가씨였다. 이틀 후 신입생 모집 업무가 끝났을 때 하늘은 이미 저물고 있었다. 우리 팀은 저녁 먹을 곳을 찾고 있었다. 요즘 예산이 빠듯해서 나는 앱을 뒤지며 식당을 찾느라 손가락이 부러질 뻔했다. 바로 그때 진씨 부인에게서 사과 전화가 왔다. 해가 서쪽에서 떴나 보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그날 문 앞에서 내게 은혜도 모른다고 욕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통제욕이 강한 사람은 원래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다. 나는 익숙했다. 그녀는 울고불고하며 길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우리 팀 전체를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하고 싶다는 대목에 이르자 굶주린 친구들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모범적인 학생 회장인 나는 팀원들을 데리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진씨 부인의 초대를 수락했다. 뜻밖에도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의 광경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진씨 가족 전체가 한 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진안이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진씨 부인이 우리를 이 해산물 식당에 초대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진씨 부인은 학교에서 남자 동료인 이 선생님을 원래부터 싫어했다. 두 사람은 관리직을 두고 경쟁한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원한이 생겼다. 이 선생님의 딸은 진안이 진현영과 같은 반이었고 올해 역시 대입 시험을 쳤다. 그 여학생의 시험 점수는 꽤 높았고 온 가족이 외삼촌이 운영하는 해산물 식당에서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진씨 부인이 진현연이 상대방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씨 가족의 방 맞은편에 연회를 예약하고 그들을 눌러버릴 작정이었다. 뜻밖에도 시험 점수가 발표되자 진현연은 600점은커녕 500점도 겨우 넘겼다. 그래서 그녀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 내게 의지해야 했고 굴욕을 참고 아첨하며 우리 북경대 학생들을 불러 기세를 올리려 했던 것이다. 진씨 집안의 계획은 원래 완벽했다. 진씨 부인이 우연히 이씨 집안에 인사를 건네러 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 선생님은 그곳에 없었고 그의 아내만 있었다. 진씨 부인의 귀에 달린 반짝이는 귀걸이를 보자마자 그 여자는 얼어붙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 전에 잃어버렸던 귀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의 한정판이었기 때문이다. 원래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그녀의 질투심이 즉시 폭발했다. 한마디 더 묻지도 않고 그녀는 곧장 달려들며 소리 질렀다. 알고 보니 당신이었군. 당신이 내 남편의 내연녀였어. 두 여자는 고급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싸우기 시작했다. 잔 깨지는 소리, 비명소리, 머리채 잡는 소리가 로비 한 구석을 뒤흔들었다. 그 광경이 귀걸이 하나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다. 지난 이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이틀 동안 집에 없었지만 대충은 알고 있었다. 그 귀걸이는 이틀 전 진현연이 진씨 부인에게 준 생일 선물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한정판이고 매우 비싸며 이 도시에는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귀걸이는 갑자기 사라졌다. 진현연은 진씨 부인의 귀에 대고 진씨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며 분명히 새 여자가 생겨서 내연녀에게 줬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나는 눈을 희번덕거렸다. 그녀는 정말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양이었다. 진씨 부인의 이 익숙한 통제욕이 발동했고 그녀는 달려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식당의 수족관에 처박았다. 주위 손님들은 경악했고 누군가 즉시 텔레비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사건이 절도라는 것을 밝혀내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도둑은 다름 아닌 진씨 집안의 금지옥엽 조카딸 진현연이었다. 진씨 부인이 가르치는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겸하고 있었고 학생들 중 다수가 학교 교직원의 자녀였다.
그래서 진한이, 진현현, 그리고 이 선생님의 딸 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은 반이었다. 대입 시험이 끝난 후 어느 날 진현현은 이 선생님 딸의 집에 놀러 갔다가 화장대 위에 반짝이는 귀걸이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친구가 한눈 파는 사이에 몰래 훔쳤다. 그 좀도둑질 버릇은 사실 어릴 때부터 있었고 발각될 때마다 그녀는 진한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탐욕은 원래 관용으로 키워지는 법이다. 그녀는 남의 것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이번 보석 절도 사건이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 사건이었다. 그날 내가 생일 국수를 폭로하지 않았다면 아마 진현현은 자신의 성의를 증명하기 위해 그 귀걸이를 꺼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증명의 선물이 바로 그녀를 끝장내는 증거가 되었다. 진 씨 부인에게 선물했지만 그녀는 아까워서 다시 훔쳐 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이 선생님 아내의 귀에 있던 것은 비슷한 다른 한 쌍이었다. 경찰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 설명, 사진,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계정 이름까지 있는 귀걸이 판매 게시물을 찾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진현현은 결국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다. 식당 안 모든 시선이 진 씨 가족에게 쏠렸고 그 순간 소위 명문가의 명예는 거울 위 먼지를 바람이 불어 날리듯 흩어졌다. 진 씨 부인은 절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식당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선생님의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렸고 그로 인해 고의 상해로 역고소를 당했다. 한때의 모범 교사였던 그녀는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했고 목소리는 떨렸으며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을 뻔했다. 법에 따라 이번에 그녀는 적지 않은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진현현, 귀걸이 스캔들이 겨우 수습되자마자 또 다른 사건을 일으켰다. 400점대의 시험 점수를 받은 그녀는 매일 압박이 너무 크다며 울었고 밤에는 술집에 가서 술로 시름을 달랬다. 한 번은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추다가 버릇처럼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경비원에게 현장에서 잡혔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한때의 금지옥엽 조카딸, 학계의 천재로 칭송받던 아이가 이제는 썩은 명문가라는 말의 전형적인 예가 되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여러 번 진한의 일을 청씨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했다.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진씨 집안은 온통 통제광들 뿐인데 청씨 집안에는 언니 하나뿐이야. 언니가 너를 가족처럼 대해줄게. 네가 언니 말을 잘 듣기만 한다면. 진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다. 제가 이미 언니의 부모님을 빼앗았는데 청씨 집안의 가족까지 또 빼앗을 수는 없어요. 지나치게 이타적인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항상 손해를 봤다. 2달 후 그녀는 나를 찾아와 깊이 생각해봤다며 말했다. 저처럼 주관이 없는 사람은 언니가 관리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말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내가 진씨 부인을 다시 만난 것은 추석 때였다. 진한이가 더 이상 요리를 해주지 않자 그녀는 큰 식당에서 가족 모임 연회회를 예약했다. 공교롭게도 내 남자친구인 포염동의 가족도 그곳에 자리를 예약했다. 내가 들어섰을 때 진씨 집안은 여전히 잔을 부딪히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치 절도 사건도 불륜소동도 진현현이라는 수치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의 생일날 왔던 모든 친척들이 다 있었고 연회석에서 딸을 편들며 얼굴이 시뻘개졌던 셋째 숙모까지 있었다. 나는 염동의 어머니 포 부인 옆에 앉았다.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 내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 동네 사람치고 진씨 집안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뻔뻔하게 연회에 올 수 있다니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고개를 숙일 줄 알지. 나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고 맞은편 테이블을 훑어보았다. 그 모범적인 가족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다. 마치 바깥 세상에는 체면국이다라는 두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진현년의 보석절도는 진씨 부인의 체면을 구겼고 모두가 그 부부가 셋째 숙모네와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뜻밖에도 오히려 그들은 셋째 숙모네 가족을 용서했고 진현년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심지어 그녀가 출소하면 재수 비용을 모두 대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친척들은 앞다투어 칭찬했다. 큰형님은 정말 도량이 넓으셔. 맞아, 우리 친척들의 귀감이야. 역시 큰어른다우셔. 아이가 잘못한 걸 어른이 어떻게 따지겠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야지. 관용과 덕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칭찬의 소나기 속에서 진씨 부부는 또다시 칭송받으며 의기양양해졌다. 나는 원래 가까이 갈 생각이 없었지만 눈썰미 좋은 셋째 숙모가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빈정거리며 포부인에게 돌아섰다. 염동이 엄마, 포부인, 강지 저 아이 조심해야 해요. 아주 사납다니까. 저렇게 강한 딸이 시집가면 그 집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나와 포부인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고 셋째 숙모는 포부인이 누구 못지않게 오만하고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염동과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네가 좀 강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걔는 뭐든지 네 말을 들어야 하잖아. 나도 걔를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데. 염동은 그때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지는 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공부가 싫어서 매일 게임만 하고 자퇴할 뻔했어요. 강지는 제 인생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녀는 제 인생의 운전수예요. 그녀가 하는 말은 다 옳고 그거면 몇 번이고 증명되었어요. 엄마도 그녀 말을 들어보세요. 절대 틀리지 않을 거예요. 포부인은 그때 할 말을 잃어버렸다. 나중에 나와 포부인은 밤새도록 긴 대화를 나눴다. 그녀가 졸음 때문에 고개를 꾸벅거릴 때쯤 나는 그녀 마음속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남편은 냉담하고 멀어졌고 그녀는 모든 애정과 희망을 아들에게 쏟았다. 그녀의 세상은 포씨 집안이라는 4개의 벽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밖에 좀 나가서 교류하고 친구를 사귀라고 조언했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면 즐거움이 시들어버린다고. 그녀는 내 말을 들었지만 상류층 부인들의 모임에 나갔을 때 그들에게 비난받고 비웃음 당하고 심지어 일부러 따돌림 당했다. 나는 그저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다음 날 나는 곧장 그들의 티타임에 들어갔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 한마디가 분명했다. 여러분, 제 남자친구 어머니께 친절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의 과외를 중단하겠습니다. 방은 찻잔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얼굴들이 즉시 굳어졌다. 아무리 말썽꾸러기 아이라도 내가 순순히 공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나처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감히 대적할 사람은 없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나는 돌아서서 포부인에게 활짝 웃었다. 그녀도 웃음을 터뜨렸다. 이 지루한 사람들과 교류할 생각은 없지만 그들이 더 이상 잘난 척하지 않는 걸 보니 속이 시원하네.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완전히 인정했다. 이제 연회장에서 셋째 숙모는 여전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교묘하게 이간질하며 걱정하는 척했다. 딸이 너무 강하면 좋지 않아요? 우리 딸 진현녀는 아주 온순하거든요. 나중에 시집 가면 분명히 시댁말 잘 듣고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를 더 잘 모실 거예요. 포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여유롭게 대답했다. 내가 가르쳐준 바로 그 화술을 사용해서. 강지는 아주 좋아요. 저는 그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손이 아주 깨끗해서 무척 만족스러워요. 일순간의 침묵, 연회장 전체가 경악했다. 그때 나는 여유롭게 다가가 평온한 목소리로 장난스럽게 말했다. 셋째 숙모님,
사촌 언니 진현연이 아무리 시댁 말에 순종적이라고 해도 매일 곰팡이 핀 닭발 국수를 먹어야 하는 시댁은 아마 드물걸요. 진씨 부인이 테이블을 세게 치며 분노에 차 소리쳤다. 얼마나 지났다고? 그 국수 이야기는 아직도 안 끝났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즐겁게 웃었다. 물론 안 끝났죠. 당신은 도둑은 쉽게 용서하면서 지난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쓴 세월은 어떻게 계산할 건가요?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지난이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리고 악인을 못 본 척하고 교활한 조카딸을 온갖 방법으로 변호해댔는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다. 식당은 진씨 부인이 가르치는 학교 바로 근처에 있었고 명절이라 아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진짜 얼굴을 비추는 거울, 조각 같았다. 이야기를 듣고 테이블 여기저기서 수군거렸다. 정말 꼴불견이네. 착하고 순한 딸은 냉대하고 간사한 애를 감싸다니. 이상할 것도 없지. 진씨 집안은 예전부터 그랬어. 소문이 악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 사실이었네. 나는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었다. 당신이 감히 진실을 말하면 세상은 저절로 당신 편에 서게 된다. 원래부터 진씨 집안이 눈엣가시였던 사람들은 이때를 기회 삼아 일제히 동조하며 몇 마디씩 거들었다. 그들의 수군거림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위선의 껍질을 베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씨 집안은 욕을 먹어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다. 진씨 부인은 얼굴이 창백해져 떨며 일어서더니 황급히 테이블에 돈을 던지고는 온 가족과 함께 식당을 뛰쳐나갔다. 뒤에는 경멸의 눈초리와 바람처럼 빠르게 퍼지는 속삭임만이 남았다. 꼴 좋다. 그 후 모든 사람의 삶이 달라졌다. 진한이는 공식적으로 진씨 집안을 떠나 청간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그녀는 뛰어나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수년 동안 묵묵히 노력한 끝에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다. 성적표를 본 순간 그녀는 웃으며 소리쳤다. 강지 언니, 사실 나도 그들이 말하던 것처럼 그렇게 못나지는 않았어. 나는 그저 나지막이 한마디를 되뇌었다. 예전에 네가 언니 곁에서 살았으면 언니가 관리해줬을 텐데. 사실 공부는 청한이의 장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타고난 재능은 요리에 있었다. 우리 청씨의 집안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요리사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숯불구이의 왕이셨다. 어머니는 온 동네에 소문난 두부 미인이셨다. 큰오빠는 5성급 호텔의 중대 주방장이었다. 둘째 오빠는 다진 고기 국수 한 그릇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그리고 이제 가짜 아가씨 청한이리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요리사를 한 명 더 얻게 되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문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가엾은 사람이 돌아갈 곳을 찾았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집안 사람들 각자의 요리법을 모아 새로운 요리 채널 계정을 만들었다. 한 달도 차이 되지 않아 채널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우리 5명은 화면 앞에 서서 맹렬하게 증가하는 구독자 수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멍하니 있다가 일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이거 어렵네. 큰오빠가 웃었다. 우리들은 관리 못하겠다. 이건 네가 해야 해. 둘째 오빠도 농담을 던졌다. 청씨 집안에는 이런 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딱 한 명뿐이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그래서 온 가족은 만장일치로 나에게 정원을 위임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 돈이 공식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분야가 되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숯불을 피워 빵을 구우시고 어머니는 여전히 두부를 만들어 동네 아줌마들에게 나눠주신다. 큰오빠는 5성급 호텔에서 바쁘게 일한다. 둘째 오빠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국수를 끓여주는 라이브 방송을 한다. 그리고 청한이의 대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가장 사랑받는 요리사다. 그 아이의 달콤한 미소는 시청자들에게 가장 좋은 치유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가끔 나는 진씨 집안의 옛집 방향을 바라본다. 듣자 하니 그 해의 스캔들 이후 그들은 저택을 팔고 고급 주택가를 떠났다고 한다. 그것도 괜찮다. 각자 자신의 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 아니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나는 더욱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인생의 한 장이 정말로 닫혔을 뿐이다. 황혼이 처마에 내려앉고 우리 집 부엌에서는 여전히 숯불 고기 냄새와 소나무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른다. 청씨 집안은 또 한 해의 평안을 맞이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조언, 그리고 감상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